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10살 된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려진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미 집을 팔아버렸다는 사실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휴게소 처마 밑에서 저는 떨리는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탄 차는 이미 사라진 지 한참이었죠. 처음에는 설마 했어요. 설마 진짜 날 버리고 갔을까?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차가 없더라고요. 주차장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찾아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아, 내가 정말 버려졌구나. 그런데 이상했어요. 눈물이 나올 법한데 오히려 웃음이 나왔거든요. 가방 속에서 만지작거리던 그 서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 빗속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애들아, 엄마를 바보로 안아보구나. 그런데 너희가 더 바보야.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 70살이에요.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웠죠. 준호는 제 하나뿐인 자식이었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군대 갔다 와서 취업할 때까지도 뒷바라지 했어요. 준호가 수진이를 데려왔을 때도 기뻤어요. 예쁘고 똑똑한 아가씨더라고요. 대학도 좋은데 나왔고 직장도 괜찮은 곳에 다니고 있었죠.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라고 정중하게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 타임 총멈쥐아티. 그때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후에 저희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제가 살던 아파트는 서울 강남에 있는 32평짜리였는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 힘들게 마련한 집이었죠. 등기부등본에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준호가 결혼하면서 엄마, 우리가 같이 살면서 모시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처음 몇 년은 정말 좋았어요. 수진이도 어머니라고 다정하게 불러주고 준호도 퇴근하면 제게 안부를 물어봤죠. 손자 민수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밤새 아이를 돌보는 일도 전혀 힘들지 않았죠. 제 새끼 같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수진이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이 때문에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신혼부부에게 시어머니가 함께 사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최대한 조심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음식 만드실 때 냄새가 많이 나요. 민수가 기침해요. 수진이가 처음으로 제게 불만을 표현한 건 김치찌개를 끓였을 때였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 말 한 번 없었는데 말이죠. 아, 그래? 미안해. 앞으로 조심할게. 라고 했죠. 그 다음부터는 요리할 때마다 눈치를 봐야 했어요. 환기도 더 자주 시키고 냄새 안 나는 음식 위주로 만들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불만이 생겼거든요. 어머니, TV 소리가 너무 커요. 민수가 낮잠 자는 시간인데, 어머니, 친구분들 오시면 너무 시끄러워요. 어머니, 빨래를 너무 많이 하시네요. 전기세가 많이 나와요. 하나씩 하나씩 제약이 생겨갔어요. 제가 살던 집인데도 눈치를 봐야 했죠. 그래도 참았어. 타임 종갱이 붓. 며느리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준호에게 말할까도 생각했지만 그러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길까봐 참아 못했어요. 준호도 변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퇴근하면 엄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물어보던 아이가 이제는 인사만 대충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수진이가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면 준호도 저를 피하는 것 같았죠.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민수가 열이 나서 걱정되어 제가 이마를 만져봤는데 수진이가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 손 좀 씻고 만져주세요. 세균이 옮을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더러운 사람 취급받는 기분이었? 타임 에임멍멍공 종이? 그래도 계속 참았어요. 왜냐하면 이 집이 제가 준호에게 물려줄 재산이었고 우리가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수진이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어요.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하거나 네? 하면서 건성으로 대답하죠.
준호 앞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되어서 어머니, 이거 드세요 하면서 친절하게 굴어요. 민수도 이제 5살이 되었는데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아요. 할머니 냄새 나요 라고 하거나 제가 안아주려고 하면 엄마라고 하면서 수진이에게 달려가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작년 겨울이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좀 했는데 수진이가 준호에게 어머니 때문에 민수까지 감기 걸릴 것 같아요. 잠시 다른 곳에 계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곳이라니요. 제 집에서 제가 나가라는 소리였어요. 그때 준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민수 건강이 중요하니까 며칠만 이모 집에 가 계시면 안 될까요? 이모라는 건 제 여동생이에요. 제 아들이 제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여동생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지금 50년 넘게 살면서 그렇게 서러운 적이 없었거든요. 여동생이 언니, 그냥 우리 집에서 계세요. 무슨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 같아요. 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아직은 희망을 버릴 수 없었거든요. 며칠 후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수진이가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걱정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준호 앞에서는 또 그런 식으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답답했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완전히 바보로 보고 있구나 싶었죠. 그 일 이후로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기침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고 아플 때도 티를 안 내려고 했죠. 그런데 그럴수록 더 위축되는 것 같았어요. 제 집인데도 집주인이 아닌 것 같았죠. 작년 여름에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제가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수진이가 어머니, 병원비 많이 나왔죠? 요즘 의료비가 많이 비싸던데 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식으로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들이 저를 완전히 짐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제가 이 집의 주인인데도 말이에요. 그날 밤부터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겠다고요. 올해 초부터는 아예 노골적이 되었어요. 수진이가 친구들이랑 통화할 때 제 얘기를 하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너무 답답해. 언제까지 모시고 살아야 하는지. 그런 식으로 불평하더라고요. 그리고 준호도 이제는 저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왜 그렇게 민수한테 간섭해요? 엄마, 좀 조용히 대해주세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말들이었죠.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제 70번째 생일날이었어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이기도 한 제 생일이었죠. 아침부터 미역국을 끓여놨어요. 생일에는 미역국을 먹는 게 우리나라 전통이니까요. 어머니, 오늘 생일이에요? 수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응? 그래. 실험살이 되었네. 라고 했더니 아, 축하드려요. 하면서도 별로 관심 없는 표정이었어요. 준호는 출근할 때도 생일 얘기는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혼자서 미역국 끓여서 아침을 먹었어. 지금도 30살 생일인데 혼자 먹는 미역국 맛이 참 쓸쓸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후에 수진이가 어머니, 미역국 냄새가 너무 나요. 민수가 기침해요. 방에서 드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방에서요? 제 70번째 생일 미역국을 방에서 혼자 먹으라고요?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하지만 말다툼하기 싫어져서 그냥 알겠어 라고 하고 방으로 가져갔죠. 방에서 혼자 미역국을 먹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제 10번째 생일인가 싶었어요. 준호가 어렸을 때는 제 생일이면 꽃도 꺾어와서 주고 용돈으로 작은 선물도 사줬는데 말이에요. 저녁에 준호가 퇴근했어도 생일 축하 인사는 없었어요. 수진이가 뭔가 귀옛말을 하더니 아, 맞다. 엄마 생일이었네. 축하해요. 라고 건성으로 말하더라고요. 그게 다였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해봤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내 집에서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할까? 그리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요. 다음 날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제가 못 따먹은 미역국이 싱크대에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버린 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제 생일 미역국을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아니, 화가 났다기보다는 허탈했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만든 음식도 쓰레기 취급받는구나 싶었죠.
그날 밤부터 진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나가버리면 이 집은 준호 차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억울했어요. 먼저 제 통장을 다시 정리해 봤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받은 보험금이랑 연금, 그동안 모아둔 돈을 다 합치니 꽤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이요. 시가로 따지면 15억 정도 될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혹시 집 파실 생각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이 지역은 수요가 많아서 바로 팔릴 거예요. 라고 했던 말이요. 그때는 절대 팔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정말 집을 팔아야 할까? 그런데 생각해보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죽으면 준호가 상속받을 집이지만 지금 제가 이런 취급받으면서 살 이유는 없잖아요. 3월 어느 날 수진이와 준호가 외출한 사이에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갔어요. 집을 팔고 싶어요 라고 했죠. 사장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니, 갑자기 왜요? 혹시 아드님이 아세요? 아니요, 모르고요.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요. 빨리 팔 수 있을까요? 사장님이 이 지역은 인기가 좋아서 한 달 안에 팔릴 거예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괜찮아요. 제 집이니까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매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저니까 아무 문제 없었죠. 그 한 달 동안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산책을 나간다거나 도서관에 가는 식으로 피했어요. 수진이와 준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중간에 한번 준호가 엄마,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응, 날씨도 좋고 해서 산책 좀 하고 있어. 라고 대답했죠.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너희들이 나한테 관심이라도 있었으면 진작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을 텐데 4월 초에 계약이 완료되었어요. 장은 받는 날. 은행에서 15억 원이 제 계좌로 들어오는 걸 확인했을 때의 기분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후련하면서도 서글펐어요. 그 돈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은 고향의 작은 집을 알아보는 것이었어요.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 제가 태어난 마을이었죠. 거기에 1억 원 정도면 괜찮은 집을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새 집주인이 언제 이사 올지를요. 계약서상으로는 6월 말까지 비워주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지낼 수 있었어요. 그 2달 동안 수진이와 준호의 행동을 지켜보는 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아직도 저를 집주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함부로 대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내는 뻔히 보이죠. 어느 날 우연히 둘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어요.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보, 어머니가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까요? 글쎄, 건강하시니까 한 20년은 더 사실 것 같은데. 에이, 20년? 그럼 민수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도 계시겠네요? 그러게요. 우리가 독립할 수는 없을까요? 이 집이 어머니 거잖아요. 나중에 상속받을 집인데 나갈 수는 없죠. 그 대화를 듣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를 완전히 짐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집은 탐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20년 더 살 거라는 둥 완전히 부담스러워하고 있고요. 그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을 팔기를요. 이런 사람들한테 15억짜리 집을 물려줄 이유가 어디 있어요? 5월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수진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또 우연히 들었는데 실버타운 알아보고 있어. 시어머니를 보내려고. 그런데 비싸지 않아? 비싸긴 한데 우리가 편해지려면 어쩔 수 없잖아. 평생 모시고 살 수는 없어. 실버타운이요? 제가 언제 실버타운에 가겠다고 했나요? 멋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 돈으로요. 그 다음 주에는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집에 모르는 사람이 왔어요. 제가 문을 열어봤더니 안녕하세요? 실버타운 상담사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실버타운이요? 네. 따님께서 어머님을 위해 상담 신청하셨는데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수진이가 미리 상담 신청을 해놨던 거예요. 저 그런 거 신청한 적 없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안 계신가 보네요. 그 사람은 당황하면서 돌아갔어요. 수진이가 돌아온 다음에 물어봤어요. 수진아, 오늘 실버타운에서 사람이 왔던데?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까 봐서요. 외로우니까 실버타운에 보내겠다고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그때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저를 내쫓을 계획을 세우고 있구나. 그 일 이후로 더 노골적이 되었어요. 준호가 엄마, 실버타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또래 친구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왜? 내가 여기 있는 게 그렇게 불편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방해된다는 얘기잖아. 준호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수진이는 옆에서 어머니, 우리가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에요. 라고 변명했지만 다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집 분위기가 정말 차가워졌어요. 저도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6월 말이면 모든 게 끝날 텐데 뭘 참아요? 6월 초에 새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6월 20일에 이사 갈 예정인데 괜찮으신가요? 네, 좋아요. 라고 답했죠. 이제 3주 정도 남았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6월 15일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준호가 갑자기 엄마, 이번 주말에 드라이브 어떠세요? 날씨도 좋고 해서 여행이나 다녀와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의심스러웠어요. 갑자기 왜? 그냥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시간도 보내고요. 수진이도 어머니, 가요. 민수도 좋아할 거예요. 라고 거들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지만 그냥 가기로 했어요. 어차피 며칠 후면 모든 게 끝날 텐데 마지막으로 가족 여행이라도 다녀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거든요. 6월 17일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차 안 분위기는 예전보다 좋았어요. 준호도 수진이도 평소보다 친절했고 민수도 제 옆에 앉아서 장난치고 그랬어요. 아,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렇게 좋은 시간도 보낼 수 있구나 싶었죠. 3시간 정도 달렸을까요? 경기도 어딘가의 산속마을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어디야? 펜션이에요. 엄마, 여기서 하룻밤 잘 거예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펜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건물이었거든요. 그리고 간판에 실버하우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실버하우스. 설마. 준호야? 여기가 뭐 하는 곳이야? 아, 그냥 펜션이에요. 그런데 준호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주차장에서 내려서 건물을 자세히 보니 확실해졌어요. 이게 펜션이 아니라 요양원이었어요. 입구에 실버타운이라는 작은 간판도 보이더라고요. 그때 직원 한 명이 나와서 안녕하세요. 김준호님 맞으시죠? 어머님을 위한 상담 예약해주신 하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준호야, 제가 소리쳤어요. 이게 뭐야? 나를 여기에 버리려고 한 거야? 준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되더니 엄마, 그게 아니라긴 펜션이라고 거짓말하고 나를 여기 데려온 거잖아. 수진이는 아예 제 눈을 못 보더라고요. 민수만 할머니, 왜 화나세요? 라고 물어보고요. 상담만 받아보세요. 엄마,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준호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들을 수가 없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당장 집으로 돌아가자. 엄마, 싫다고. 나는 집에 갈 거야.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상담은 받지 않고 차에 탔어요. 분위기는 정말 최악이었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돌아가는 길, 휴게소에 들렀어요. 준호가 화장실 다녀오세요. 엄마, 라고 해서 화장실에 갔는데 나왔을 때 차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주차 장소를 잘못 기억한 줄 알았어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찾아봤죠. 그런데 없어요. 정말 없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아, 날 버리고 간 거구나. 정말로 버리고 간 거구나.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슬비였는데 점점 세게 내리더라고요. 저는 휴게소 처마 밑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를 힐끗힐끗 보더라고요. 70살 된 할머니가 혼자 비를 맞고 있으니까 이상해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말 걸지는 않더라고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정말로 안 오는구나 싶었어요. 핸드폰도 없었어요. 요즘 세상에 핸드폰 없는 할머니라니까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아, 내가 정말 버려졌구나. 내 아들이 날 버렸구나.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자기 엄마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리고 갈 수가 있어?
그런데 그때 가방 속에서 만지작거렸던 서류가 생각났어요. 집 매매 계약서요. 그리고 은행 통장도요.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요. 애들아, 너희가 집에 가면 깜짝 놀랄 거다. 엄마가 없어서 기뻐하다가 더 큰 소식을 듣게 될 거야.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는데 한 아주머니가 다가오더라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비 맞고 계시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혹시 가족분들은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낯선 사람이 저를 걱정해 주는데 제 친아들은 저를 버리고 갔다는 게 너무 서글펐거든요. 할머니, 일단 저희 차에 가서 비 피하세요. 남편이 주차해 놓고 있어요. 그 아주머니가 제 팔을 잡고 차로 데려갔어요. 차 안에는 아저씨도 계셨어요.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부부였죠.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혼자 여기 계신 거예요? 처음에는 말하기 싫었어요. 창피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걱정해 주시니까 결국 다 말하게 되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다가 제가 반대하니까 휴게소에 버리고 갔다고요. 어머,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주머니가 정말 놀라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아저씨도 참 말도 안 되네요. 할머니, 어디로 가시려고 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집으로는 못 가겠고요. 일단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내일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데려다 드릴게요. 그렇게 그분들 차를 타고 휴게소 근처 모텔에 갔어요. 모텔방에 혼자 앉아 있으니 모든 게 정리되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준호와의 관계도 그 집에서의 생활도 모든 게 끝이구나. 그런데 슬프기보다는 후련했어요. 가방에서 집 매매 계약서를 꺼내서 다시 봤어요. 그리고 통장도 타임 15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요. 준호야, 수진아, 너희들이 날 바보로 생각했지? 그런데 진짜 바보는 너희야.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창밖을 보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 그 친절한 아주머니가 자기 핸드폰을 빌려주신 거였죠. 혹시 가족분들한테 연락하실 분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도 걱정하실 텐데. 아마 지금쯤은 집에 도착해서 파티라도 하고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버스터미널로 갔어요. 나주로 가는 버스를 탔죠.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데 막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롭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고향에 도착해서 예전에 연락해둔 부동산에 갔어요. 할머니, 오셨네요. 집 봐드릴까요? 그렇게 나주에 있는 작은 집을 보러 갔어요. 2억 원짜리 집이었는데 정말 예뻤어요. 마당도 있고 텃밭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죠. 이 집으로 할게요. 라고 바로 결정했어요. 계약하는 동안 부동산 사장님이 할머니, 혼자 사시게 되는 건가요? 네, 그래요. 자식분들은요? 멀리 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 멀리 있으니까요. 마음의 거리로 치면 정말 멀리 있었죠. 집을 사고 나니 13억 원이 남았어요. 평생 써도 넉넉한 돈이었죠. 그리고 연금도 매달 나오고요.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이웃분들이 인사를 오시더라고요. 어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우와, 그래요? 자녀분들은 서울에 계시고요. 글쎄요. 그분들은 제가 도시에서 내려온 할머니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굳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죠. 며칠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렸을 때 같이 놀던 친구 영수가 찾아온 거예요. 순자야, 너 정말 왔구나. 소문 듣고 찾아왔어. 영수는 부인을 잃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나도 외로웠는데 네가 와서 좋다. 이제 같이 다닐 사람이 생겼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옛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순이, 철수, 말자, 모두 70대가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지만 만나면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순자야, 서울에서 뭐하고 살았어? 아들이랑 살았지. 아들이 효자구나. 고향에 집까지 사줬네. 뭐 그렇다고 해야지. 친구들은 제가 행복한 줄 알았어요. 아들이 고향에 집을 사주고 편안하게 살라고 해서 내려온 줄 알았죠. 굳이 진실을 말할 필요는 없었어요. 새 집에서의 생활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에 물을 주고
텃밭에서 상추도 따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동네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영수가 이상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순자야, 너 아들한테서 연락 안 와? 응? 왜? 아니, 요즘 뉴스에서 그러던데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고 난리래. 경찰까지 나왔다던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제 들켰구나. 준호와 수진이가 집이 팔린 걸 알았구나. 그런가? 나는 잘 모르겠네. 하지만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어요. 지금쯤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날 저녁 정말로 전화가 왔어요. 영수 집 전화로요. 제가 연락처를 알려준 적이 있거든요. 엄마 어디 계세요? 준호 목소리였어요. 정말 급한 목소리였죠. 왜? 엄마, 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새 주인이 와서 나가라고 하는데. 아, 그거? 내가 팔았어. 뭐라고요? 엄마가 팔았다고요? 응, 팔았지. 내 집인데 왜 못 팔아? 엄마, 왜 그런 중요한 걸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가 있나? 내 집 내가 처리하는 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데?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나는 상관없어. 엄마, 농담하시는 거죠? 정말 집을 팔았다고요? 농담할 일이야? 15억에 팔았어. 그 다음에는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우리가 뭔가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잘못 이해한 게 아니야. 내가 정말 집을 팔았어. 그리고 그 돈으로 여기 고향에 집을 샀고. 어머니가 지금 어디 계세요? 전라남도 나주야. 내가 태어난 곳. 엄마? 다시 준호 목소리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집으로 오세요. 집? 어느 집? 그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여기 내 집에 있어. 엄마, 제발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휴게소에 두고 온 것도 죄송하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지금 와서 사과라니요? 준호야, 너는 착각하고 있어. 나는 너희가 나를 버린 게 화가 나는 게 아니야. 그 전부터 화가 났어.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기억하거든. 엄마, 내 70번째 생일날 미역국을 방에서 혼자 먹게 한 것, 내가 아플 때 다른 곳에 가라고 한 것, 내 모르게 요양원 상담 신청한 것, 다 기억해. 전화 너머로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말야, 나는 이제 행복해. 여기서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살고 있어. 너희가 없어도 전혀 외롭지 않아. 엄마,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 웃음이 나왔어요. 가족이 서로를 그렇게 대하나? 가족이 휴게소에 버리고 가나? 정말 죄송해요. 엄마,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70년 동안 줬어. 이제 됐어. 엄마, 준호야, 이제 너도 어른이니까 알아서 살아.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엄마, 그럼 집은 어떻게 해요? 15억이나 하는 집을. 그게 문제구나. 집이 아깝구나.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집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요. 준호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너는 언제부터 나를 짐으로 생각했어? 엄마, 그런 적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수진이랑 나 모르게 요양원 알아본 거 다 알고 있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말야, 나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아. 그냥 실망했을 뿐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목이 메었어요. 엄마, 됐, 타이면 드조미스. 이제 그만해. 나는 여기서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 엄마? 안녕?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영수가 옆에서 걱정스럽게 보더라고요. 순자야,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 정말 끝이야. 그날 밤 정말 홀가분했어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거든요. 더 이상 눈치 볼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고, 며칠 후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수진이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왜?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돌아오세요. 수진아, 너는 내가 바보인 줄 알았지? 어머니, 내 생일날 미역국 버린 거 기억나? 그때 정말 마음 아팠어. 그건 죄송해요. 그리고 실버타운 상담 신청한 것도 기억나고 나 몰래 계획 다 세워놨더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됐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나는 상관없어. 어머니. 수진아, 너는 나를 언제 어머니로 생각해 본 적이 있어? 그냥 골치 아픈 시어머니로만 생각했잖아. 대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말야, 나는 이제 정말 편해. 누구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나 걱정하지 마. 어머니, 준호 잘 챙기고 민수도 잘 키워.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이번에도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영수가 또 이상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순자야, 너 아들 가족이 전세집으로 이사했다는 소문이 있어. 그래? 응, 보증금도 많이 깎여서 겨우 구했다던데, 그리고 며느리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다고 해. 그 소식을 듣고도 별로 안타깝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니까요. 그리고 말야, 너 아들이 동네 사람들한테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가 어머니가 화나서 가출했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소문도 있어. 허참,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저를 버린 걸 제가 가출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믿지 마. 진실은 다르거든. 나는 네 편이야. 순자야. 네가 뭘 했든 상관없어. 그런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되었어요. 고향에서의 첫 겨울이었죠. 서울보다는 따뜻했어요. 아니, 날씨가 아니라 마음이 따뜻했어요. 크리스마스 전날 친구들이 다 모여서 작은 파티를 했어요. 영수, 순이, 철수, 말자 모두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지만 그 어떤 젊은 사람들보다 즐거웠어요. 순자야, 올해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순이가 물어보더라고. 타임 종이엔 비지? 응, 그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어. 그래도 잘한 것 같아. 여기 와서 훨씬 밝아졌어. 정말? 응, 처음 왔을 때는 뭔가 힘들어 보였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 보여. 정말 그랬어요. 저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살 때보다 훨씬 행복했어요. 그런데 가끔 아들 생각 안 나? 철수가 물어봤어요. 글쎄, 가끔은 나지.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왜? 내가 그 집에 있을 때는 매일 눈치 봐야 했거든. 지금은 자유로워. 그래, 자유가 제일 중요하지. 나이 들어서까지 누구 눈치 보고 살 필요 없어. 없어.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확실히 얼굴이 밝아진 것 같았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항상 무거운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웃는 얼굴이 자연스러웠어요. 새해가 되고 제 71번째 생일이 다가왔어요. 2월 14일이었죠. 작년에 혼자 미역국을 방에서 먹었던 날이요. 이번에는 달랐어요. 친구들이 다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해줬어요. 미역국도 영수가 끓여주고 케이크도 준비해주고요. 순자야, 생일 축하해. 21살이네. 세월 참 빨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 그런 축하를 받으며 촛불을 끄는데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작년 생일과는 정말 달랐거든요. 생일 다음 날 우편물이 하나 왔어요. 서울에서 온 편지였는데 발신인이 준호였어요. 1년 만에 처음 받는 편지였죠. 편지를 읽어보니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엄마,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희는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자주 말해요.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웃음이 나왔어요. 지금 와서 손자를 내세우다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혹시 집 살 때 남은 돈이 있으시면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셋집 보증금이 부족해서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결국은 돈 얘기였어요. 끝까지 돈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요. 편지를 찢어서 버렸어요. 답장할 생각도 없었어요.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어느덧 고향에서 2년째 살고 있어요. 건강도 좋아졌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요즘은 마을 노인회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혼자 사는 할머니들 도시락 만들어서 갖다 드리는 일이에요.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순자 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정성스러운 도시락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그리고 작은 텃밭도 만들었어. 타임의 종통 미수미 상추, 토마토, 오이,
직접 기른 채소들을 친구들과 나눠 먹어요.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순자야, 요즘 정말 농사꾼 다 되었네. 영수가 놀리듯이 말해요. 그러게 말야, 나도 몰랐는데 농사가 이렇게 재밌는 줄 알았으면 진작 할 걸 그랬어. 가끔 서울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특히 민수 생각이 날 때요. 이제 7살이 되었을 텐데 잘 크고 있을까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제가 그 집에 있었다면 지금도 눈치 보며 살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민수도 저를 귀찮아하는 할머니로만 기억했겠죠. 지난주에는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온 관광객 중에 제가 살던 동네 사람이 있었거든요. 박순자 씨 맞으세요? 네, 맞아요. 어머, 저 기억나세요? 같은 아파트에서 살던 김영희예요. 영희 씨와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순자 씨, 아드님 가족이 이사간 후에 동네에서 말이 많았어요. 무슨 말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다가 어머니가 화나서 가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래요? 아니에요. 제가 집을 팔고 고향으로 온 거예요. 어머, 정말요? 그럼 그 집이 순자 씨 명의였던 거예요? 네, 제 집이었어요. 어머나, 그럼 아드님이 거짓말을 한 거네요? 영희 씨가 정말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순자 씨가 현명하게 하신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모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가 한 일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받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순자 씨, 여기서 잘 지내세요? 네, 정말 좋아요.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해요. 그래요? 보기에도 건강해 보이고 밝아 보여요. 고마워요. 이제 정말 제 인생을 살고 있는 기분이에요. 영희 씨가 돌아간 후에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이제야 제 인생을 살고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23살이 되었을 때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마을에서 제가 살던 집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었거든요. 순자네 다방이라고 이름도 지었어요. 순자야, 정말 카페를 열 거야? 친구들이 걱정하더라고요. 이 나이에 무슨, 왜 안 되는데? 손님들 차 타서 주고 간단한 빵이나 과자 파는 거야.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점점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도시에서 온 관광객들이 많이 와주더라고요. 할머니, 직접 운영하세요? 네, 그래요.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다니.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33살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카페를 열고 6개월쯤 되었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왔어요. 민수였어요. 이제 9살이 된 민수가 준호 손을 잡고 들어오는 거예요. 할머니, 민수가 제게 뛰어오더라고. 타임 등정 지디어 베스. 그 순간 정말 많은 감정이 몰려왔어요. 반갑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안녕, 민수야.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빠가 할머니의 여기 있다고 해서 왔어요. 준호는 멀찍이 서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많이 늙은 것 같았어요. 3년 사이에 머리도 많이 새고 살도 빠져 보였어요. 엄마.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 준호야. 엄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보다시피 잘 지내고 있어. 민수는 카페 안을 둘러보더니 할머니, 여기 할머니 가게예요? 응, 할머니가 하는 가게야. 우와, 할머니 대단해요. 순수한 아이의 반응에 웃음이 나왔어요. 이 아이는 잘못이 없으니까요. 민수야, 뭐 마실래? 딸기 우유 있어요? 있지. 잠깐만 기다려. 딸기 우유를 가져다 주면서 민수와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학교는 재밌어? 네,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 잘 됐네? 준호는 계속 말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1시간 정도 있다가 준호가 민수야, 이제 가야지 라고 했어요. 벌써요? 조금만 더 있어요. 할머니 바쁘시니까. 아니야, 바쁘지 않아. 조금 더 있어도 돼. 사실 민수가 가는 게 아쉬웠거든요. 준비가 돌아가면서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됐어. 이제 와서 사과해도 해도. 엄마가 여기서 이렇게 잘 지내시는 거 보니까 다행이에요. 다행이라. 웃음이 나왔어요.
너는 내가 비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안 그래요. 준호야, 나는 여기서 정말 그러니까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엄마. 그리고 민수도 잘 키워. 이 아이는 잘못이 없으니까. 그날 그들이 돌아간 후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를 보니까 가슴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제가 그 집에 계속 있었다면 민수도 결국 저를 부담스러워 했을 테니까요. 이렇게 가끔 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로 가끔씩 준호와 민수가 와요. 수진이는 한 번도 안 왔지만요. 아마 저를 만나기 어색해서 그럴 거예요. 할머니, 저 다음에 또 와도 돼요? 민수가 물어볼 때마다 그럼 언제든 와 라고 답해줘요. 그리고 준호에게는 민수만 데려와. 너는 안 와도 돼 라고 농담처럼 말하죠. 준호는 씁쓸하게 웃지만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자기가 할 말이 없다는 걸 아니까요. 새로 4살이 된 지금 저는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카페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텃밭을 돌보고 평범하지만 누구 눈치 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이에요. 서울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죠. 가끔 그래도 아들이 그리울 텐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답해요. 그리운 건 아들이 아니라 제가 키운 그 어린 아들이의 타임 몽청초이밍. 지금의 준호는 제가 키운 아이가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제가 그리워하는 건 어렸을 때의 준호예요. 제게 꽃을 꺾어와서 주던 엄마 사랑해 라고 말하던 그 아이요. 지금의 준호는 다른 사람이에요. 오늘도 카페에 앉아서 이 이야기를 정리해봤어요.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후회는 없는지, 결론은 이거예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살 이유는 없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이유도 없고요. 저는 34살에 카페를 열었어요. 새로운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정말 행복해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슬픈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해피엔딩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기에는 너무 짧아요.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그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이에요. 고맙습니다.